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정신없는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2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면서 한국 증시는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순매수를 했던 금융투자가 오늘은 이렇게 대량의 매도세를 보여주었으며 달러 환율 역시 다시 한번 이렇게 12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인해서 겨우겨우 코스피는 3000선을 방어했는데 내일은 과연 코스피는 3000선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개장된 유럽 증시는 이렇게 모두 하락 중이며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미국의 야간 선물 역시 이렇게 하락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내일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또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한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내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39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자, 오늘 아시아 증시 대부분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인베스트닷컴에 나와 있는 니케이와 그리고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베스트닷컴이 오류가 나서 그렇습니다. 니케이에서는 이제 거래소 운영 시간을 30분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베스트닷컴이 오류가 나서 저렇게 나온 걸로 보이지만 오늘 니케이는 마이너스 0.1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를 다른 나라에서도 다 살펴보기 때문에 대만과 일본 증시가 이렇게 잘못 기재된 거를 다 파악을 했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0.4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베스트닷컴을 보고 와, 대만이라던가 다른 아시아권 증시 다 오르는데 우리는 상하이 종합지수라던가 홍콩 항생지수를 따라서 내리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가 대부분 하락한 이유는 바로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에 있었습니다. 자,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4.9%가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 예상치는 5.2%였기 때문에 전망치를 하회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러면서 중국의 위안화가 절상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통 위안화가 절상이 될 경우에는 한국의 원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죠. 오히려 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1190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위안화가 절상이 되었는데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뉴스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중국의 GDP가 공개된 다음에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아침부터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지금도 보시면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이렇게 하락 중인데 아침보다 하락폭이 훨씬 더 커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통 달러가 오를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심해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오히려 380억을 코스피를 순매수했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기자들의 기사들이 싫은 게 이런 겁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선물도 순매수를 했고 코스피도 순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수가 내리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해서 장중에 3000선이 붕괴가 되었대요. 아니, 말은 똑바로 해야죠. 아침에 장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기관이 1200억을 던져가지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내린 거지. 아니, 정말 기자들이 잘못된 게 코스피가 상승을 하잖아요. 기관 덕에 상승을 했고 떨어지면 무조건 외국인 때문에 떨어졌대요. 저런 기사들만 보면은 진짜로 일반인들은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매도했고 선물도 매도했구나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지만 오늘 기관이 5천억가량 코스피를 매도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들의 기사들을 보시면은 연기금이라던가 기관에게 우호적인 기사가 상당히 많아요. 아직 대량의 매수도 안 했는데 구원투수 연기금, 코스피를 대량으로 매수할 예정이다. 이런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옵션 만기일이 끝난 다음에 오늘 코스피를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3일 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연기금을 믿지 마시고, 금융투자가 옵션 만기일 때 이렇게 3일간 매수가 들어왔지만 월요일날 여러분 매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틀 전 이 영상에서는 아예 대놓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관 투자자가 일부러 코스피를 3000선을 돌파시켜 놓고 이렇게 마무리를 시켰다. 다음 주에 대량 매도를 위해서. 왜냐하면 코스피가 3000이 넘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수가 안정을 찾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7만 전자에 도달한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할 것이고, 기관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들어오자마자 공매도를 치면서 어마어마한 매도세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냥 말로만 떠든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저는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날 공매도를 쳤습니다. 이게 여러분 절대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상승했을 때도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동시에 옵션 만기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할 때는 실적이 부담감이 커져서 내렸다고 했지만, 미국 증시가 목요일과 금요일날 갑자기 상승이 나오자 미국 증시의 실적 호조세로 상승이 나왔다고 했지만, 미국 증시는 금요일날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영상에서 금융투자가 금요일까지 코스피를 순 매수했지만 얘네는 보통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난 다음날 금요일까지는 순 매수를 한다. 그렇지만 월요일날은 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금융투자를 절대로 믿지 못하며, 지난번 옵션 만기일에도 이렇게 3일 동안 1조를 사놓고 1조 원 이상 그 다음부터 던진 걸 보고 저는 금융투자를 못 믿어서 금요일날 이렇게 공매도를 쳤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장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넘쳐나면서 기관의 투매로 그냥 주가가 쑥 빠지는데, 오늘 금융투자가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였죠. 지난주에는 삼성전자를 3일 동안 이렇게 순매수를 했지만 오늘은 지난주에 매수했던 물량의 3분의 1 정도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주말에 상당히 쫄리더군요.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이틀 동안 급등이 나오고 다우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신고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심리적으로는 쫄릴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잠깐 상승 전환이 나왔지만 기간의 매도세로 인해서 결국 종가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미국도 옵션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지금 개장된 유럽 증시 역시 한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10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헝다그룹이 달러 채권 이자를 납입안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10월 25일부터서 29일 사이에 헝다그룹의 파산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런 좋은 악재 뉴스가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을 그냥 단번에 상승을 시킬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10월달 같은 경우에도 4일을 제외하고 개인 투자자는 풀 매수로 지금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데, 자, 오늘 아침만 해도 위드 코다리 19의 수혜주 강원랜드 3분기 흑자 전망이 보인다, 이런 뉴스를 내보내고 오늘 강원랜드는 하락이 나왔죠.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거기다 위드 코다리 19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오늘부터서 하향 조정이 된다, 혹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8인으로 낮춘다, 이러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자 아침부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행주와 항공주, 레저 스포츠주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초반에는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장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단 한 종목도 음봉으로 마감되지 않은 종목이 없습니다. 강원랜드 뿐만이 아니라 여행주와 항공주 역시 사이판 여행이 연말까지 매진이 되었다, 혹은 유럽 등 해외여행 문의가 빗발쳤다, 이런 기사가 나왔지만 여러분,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전화문의는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고 돈도 드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항공료도 평소보다 비쌉니다. 직항 노선이 대부분 없으며 평소보다 항공료도 2배 이상 비싼 국가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외국에 나가려면은 PCR 검사를 최소 3번 이상 받아야 되고 현지에 나가서도 PCR 검사를 2번 이상 받아야 돼요.
아니 PCR 검사를 한 번 받을 때마다 30만원 정도가 드는데 두세 번 받을 경우에는 100만원 가까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인기 종목인 항공, 레저, 스포츠 이런 쪽에 지금 들어가시면은 고생길이 훤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도 이렇게 하락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05%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죠. 자, 대한항공 역시 마찬가지였죠.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도 대한항공은 내렸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오르면은 악재로 적용되기 때문에 유가가 83불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에는 크나큰 악재이며 환율 역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행기 리스료를 달러로 지불해야 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게는 크나큰 악재입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합병이 어렵다라는 레포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악재 역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기술적인 매매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리스크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주식이 100%가 되면 절대로 안 되며 달러 인덱스라던가 아니면 유가 ETF라던가 안전자산 쪽에도 비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운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전화가 이렇게 미친듯이 옵니다. 전화가 받을 때까지 계속 오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저와 배드민턴을 치시는 아주머니 아저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제가 손가락을 다쳐서 그동안 운동을 안 나와서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돼서 저에게 전화를 준 줄 알았지만 저의 생각과 달리 삼성전자가 7만원이 깨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거 언제 오르냐, 이걸 문의하려고 전화한 거였어요. 참 인생을 헛살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종목이 빠지거나 지수가 하락이 나오면은 무슨 종목을 살까 혹은 언제 물을 탈까 이런 식의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을 탈까라는 이야기는 쏙 빠지고 언제 이 주식이 오르냐 이걸 물어보시더군요. 이게 정말 이상했던 게 아주머니들이 지금 현금이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이제는 해외 주식 쪽에 눈을 돌리셨고 애플을 거의 신고가 근처에서 잡으셔가지고 애플 역시 손실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 대출이 규제가 되니까 아주머니들이 이제 조금씩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제는 본인 연봉보다 마이너스 통장을 더 크게 뚫을 수가 없고 기존에 본인이 돈을 많이 빌렸었다라면 어느 정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요즘 정말 고민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공포를 느낄 때가 내가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더 이상 물탈 돈이 없을 때, 그때 정말로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저런 분들이 처음부터서 주식에 몰빵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주식이 자꾸 떨어지니까 유튜브나 인터넷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지금은 손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줍줍의 기회, 추매의 기회다. 이런 기사를 보고 결국에는 추매를 하게 되고 돈이 다 떨어지면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손절도 필요하다. 그리고 내려올 때마다 물 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애들도 계속 내리다가 중간에 몇 번 반등 주는 것처럼 보이면은 아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하고 들어갔다가 또 때려맞는데 여러분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 주식이 정말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흥분하는 순간 그 주식에 물립니다. 자, 이틀 전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주식을 이야기해드렸죠? DPC 같은 경우엔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흡수 합병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지난주 영상에서 뭐라고 했나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런 뉴스를 미리 알고 선침해를 해놨다. 얘네들 지분율이 보통 3%에서 4%만 유지를 해놓는데 바로 공시 띄우기 전날에 지분율을 9%까지 올려놨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한가라던가 급등 나오면은 얘네들 무조건 먹튀를 한다. 말씀드렸죠. 자, 오늘 DPC를 보시면은 정말 처참합니다. 무려 마이너스 8.6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DPC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21.55% 상승이 나왔다가 마이너스 8.6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를 맞은 거랑 오늘 똑같은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DPC 같은 종목은 절대로 하방 VI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영상에서 대주전자라는 종목을 하방 VI 때 매매를 했지만 대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DPC는 어떤가요? 누가 봐도 3일치 매수했던 물량을 던지고 있는 게 장중에 다 보였어요.
아니 아침에 장 시작한 지 20분밖에 안 됐는데 82만 주를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누가 봐도 지난번에 샀던 외국인이 물량을 던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왜 외국인의 물량인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여지껏 82만 주 이상 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죠. 고기 산 적도 아니고. 이거는 절대로 접근하면 안 돼요. 왜냐면 외국인이 지금 82만 주를 던지고 있는데 얘네가 산 수량이 얼마예요? 190만 주입니다. 190만 주. 외국인은 오늘 계속 던지고 끝나겠구나. 이거를 직감적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하방 VI를 찍을 때 매매를 하는 거는 절대로 프로그램 매도가 적게 나올 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82만 주가 나왔는데 여기서 하방 VI 갈 때 매수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오늘 11시 7분에 신원이 마이너스 5%에서 이렇게 갑자기 상승이 나왔어도 프로그램 매도가 아침부터서 이렇게 93만 주나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매수하지 않았어요. 신원 같은 종목은 삼성전자와 똑같이 증거금 30% 종목이라서 300만원 갔다가도 1200만원까지 매매가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만 오늘 종가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3.0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렇게 12.87%가 상승했지만 오늘은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마이너스 5.29%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신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직접 매도를 한 거를 보여드렸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신원을 3,595원 종가에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10월 15일 날 종가 직전에 신원을 전량 매도하고 나왔죠. 제가 신원을 매도한 가장 큰 이유는 매수 주체가 단타의 저항, 투신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찜찜해서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장막판에. 여러분이 주식을 매도하다가 찜찜한 종목이 분명히 나옵니다. 저도 오늘 있었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안 건드린 게 좋고 매도를 해도 한 번만 하십시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주식과 공매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손익비가 안 맞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올라와야지 상승이 나오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 지수가 내려야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수를 하방으로 봤기 때문에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주식을 전량 매도했어요. 물론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몇 종목을 매도를 했는데 와, 여러분 아침에 DPC하고 덱스터가 여러분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오늘 2250원까지 올랐습니다. 지난번 고점이 2300원인데 지난번 고점을 터치하려고 하는 척하면서 다 빼버렸습니다. 하방 VI도 갔고요. 아침에 이거 보자마자 정말 기절했습니다. 진짜 딱 한 호가였습니다. 딱 한 호가만 올라가면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투매가 나왔고 오늘은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시기 위해서 상방 VI를 찍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덱스터가 상승한 이유가 오징어 게임의 가초는 1조 원을 넘는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올랐는데 아니 아침에 넷플릭스 드라마 관련주가 동시에 두 개가 오르는 거예요. 오늘은 마이네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4위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 때문에 성탄절도 아닌데 갑자기 산타클로스가 와서 이렇게 장 초반부터 막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는 종목을 보시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잠깐 상승했다가 이렇게 쑥 빠지는 거 보고 에이 보나마나 오늘 오징어 게임 관련주도 같이 내리겠구나 이 생각을 했더니 덱스터가 갑자기 상방 VI를 찍었습니다. 내가 틀렸나? 덱스터가 상방 VI를 찍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갑자기 25%를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오더군요. 자, 그리고 덱스터가 상방 VI가 팔리자마자 바로 이 장면이죠. 여기서 22,500원만 돌파하면은 52주 신고가를 가는데 단 몇 초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1,000원이 빠져버렸죠. 이게 여러분 단 몇 초 만에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오늘 장은 VI라는 단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 앞에서 매도를 하자. 여러분 진짜 여기서 홀딩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이 밑에 호가를 봐주세요. 정말 촘촘하게 박혀 있잖아요. 보통 험해수 같은 경우 여기에 막 10만 주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꼬시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호가가 박혀 있고 여기만 나오면 신고가인데 여기 나오면 사람들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갑자기 덱스터에다가 새로운 신문 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덱스터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이 앞에 N자가 뿅뿅 뜨면은 사람들은 검색식 써가지고 포착된 종목에 거기다 몰빵 때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슈팅이 이쪽에서 한 번 더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가야 되는데 그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덱스터의 속임수를 보고 오늘은 정말 주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위메이드 카페가 갑자기 상승이 나오길래 바로 게임빌의 주가를 봤더니 이렇게 막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게임빌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 영상에서는 제가 게임빌을 매도한 걸 보여드렸지만,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거래소죠. 코인원의 2대주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7,500만원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쉽죠. 제가 매수했던 매수 가격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4%의 수익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64,000원의 VI 구간이 보이고 있죠. 야, 이거 나가야 된다. 이거 속임수야. 이거 아닌 소가 페이크야. 와, 근데 속임수가 아니더라고. 이게 64,000원을 뚫고 65,000원 올라가는데 드디어 68,000원에서 밀리더군요. 근데 68,000원에서 내려갈 때 자세히 보니까 7만원이 정확히 상방 VI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7만원까지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얘가 다시 66,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역시 게임빌은 아침에 잠깐 올리고 빼는 그런 종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게임빌은 갑자기 7만원을 말아버렸습니다. 자, 여기 찍힌 건 상한가지만 여러분들 체결 시간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69,800원 딱 7만원 찍자마자 상방 VR을 찍은 거고, 이건 절대로 상한가를 간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빌을 매도하기 전에 대주전자, 이 큰 주전자를 먼저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106,000원을 돌파할 걸로 생각을 하고 106,000원 직전인 105,900원에 전량 매도를 했죠. 자, 차트를 보세요. 대박이죠. 정확히 106,100원까지 찍고 바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주전자의 주가는 마이너스 0.6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게임빌은 제가 앞에서 대주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덱스터, DPC까지 촉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얘도 이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반대 시나리오를 갔습니다. 하지만 추격 매수를 안 했습니다. 왜 추격 매수를 안 했는가? 그건 당연하죠. 20% 이상 오른 종목이 위로 올라봤자 7%고 내리면은 마이너스 30% 이상 빠질 수 있는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4%나 먹은 종목을 왜 또 들어가나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침 증시가 어땠나요? 자, 웅진 같은 경우에 윤석열씨 테마주인데 아침에 이렇게 4.45%나 상승 중이었어요. 그런데 종가는 마이너스 1.9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수급을 보셔도 외국인이랑 기관은 먹튀를 하고 개인만 이렇게 순매수로 마감이 되었는데, 자, 윤석열씨 테마주가 갑자기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된 이유는 참 웃깁니다. 홍크나이트라고 불리는 우리 준표 형과 윤석열 씨가 악수를 했는데 홍준표 씨하고 어깨가 부딪히면서 어깨빵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윤석열 씨 테마주들이 아침에 이렇게 모두 크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종가는 달 볼 일 없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영상에서 모더나가 청소년 대상으로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을 FDA에 요구하였으나 반려가 되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모더나라던가 mRNA 백신 관련주 박살난다고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4.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10월 6일이었죠. 인도의 의료기관과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서 MOU를 체결하였다. 이런 찌라시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장중에 28%나 상승이 나왔으나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52주 신저가를 돌파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한국의 제약과 바이오주가 어떤 회사와 MOU를 체결했다 이런 뉴스로 슈팅이 나와도 절대로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셀로메드와 MOU를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지만 이현제약의 주가는 당시에 7.78%까지 잠깐 상승이 나왔다가 현재는 이렇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한가를 가도 그때 뉴스가 나왔던 그 지점까지는 갈 수가 없으며 바로 2주 전에는 아이진과 셀로메드가 MOU 체결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도 잠깐 플러스 4.98%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때 주가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이렇게 주가가 개박살이 났는데
여러분, 제약과 바이오주의 MOU 뉴스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약과 바이오주 미국 머크사의 치료제가 FDA 승인 받는 순간 한 번 더 급락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침에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새로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자 불매운동 관련주 신성통상이 아침부터서 급등이 나왔었죠. 물론 신성통상은 종가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으며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성통상이 오늘 이렇게 6.76% 상승이 나왔을 때 프로그램 매도가 이미 40만 주 이상이 나오고 있었죠. 지난주에 매수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던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매운동 수혜주 2등주인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아침에 잠깐 0.83%가 상승이 나오는가 싶었더니 이렇게 그냥 쭉 쪼그라들었고, 그래서 불매운동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른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버스 관련주가 정말 큰 상승이 나왔었죠. 자, 오늘 버스 관련주 중에서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뉴스로 오른 게 아니라 넥슨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460억가량 손실을 보다가 지금은 70억으로 수익이 돌아섰다는 뉴스 때문에, 쟤는 코인 뉴스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났습니다. 자, 넥슨은 비트코인을 6,597만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개수는 약 1,717개를 매수했으며 하나로는 1,130억 원 가량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게임빌이라던가 위메이드 같은 그런 기업에 비해서 넥슨 GT는 뉴스가 약합니다. 얘는 지난번에 비트코인 익절권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와도 20% 올리고 다 빼버렸던 것처럼 이런 뉴스가 상한가를 갈 만한 그런 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 한솔 홈데코라던가 혹은 그린케미칼, 이런 애들은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한솔 홈데코 그리고 그린케미칼이 상승한 이유는 바로 2050년도까지 탄소 배출 목표를 40% 감축시키겠다, 이러한 뉴스 때문에 이런 애들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목들은 지금 그냥 DPC처럼 외국인 투자자라던가 기관 투자자가 선침해를 했기 때문에 그냥 물량을 잠궈놓은 것 뿐이에요. 이 정도 뉴스 갖다가는 지금 탄소 관련주 상한가 못 갑니다. 아니, 지난번 9월 달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한국을 백신 허브로 만들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이온제약 같은 경우에도 저런 뉴스 때문에 장 초반엔 잠깐 7.78%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마이너스로 마감되었고 주가는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연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정책을 발표해도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물론 지금 증시가 별거 아닌 뉴스로도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자, NH벅스 같은 경우에는 싸이월드의 음원을 공급한다는 뉴스 때문에 상한가를 갔지만 싸이월드를 요즘 누가 씁니까? 페이스북이라던가 인스타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증시에서 뭐가 오를까, 어떤 종목이 잘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덱스터처럼 내가 익절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는데도 과연 이런 지점에서 내가 익절을 할 수 있었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덱스터가 증거금 100% 종목이라서 신용이라던가 혹은 공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매수가 안 돼서 제가 매매를 못한 겁니다. 만약에 증거금 100 종목이 아니었으면 저도 매수를 해서 홀딩하다가 분명히 물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증시가 안 좋아서 옛날과 다릅니다. 유상증자라던가 혹은 감자 뉴스가 나오면은 하한가를 갔지만 시스위기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발행, 추가 상장 뉴스 때문에 이렇게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시스위기의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29.75% 상한가 근처까지 가가지고 급락이 나왔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전환사채 공시 전에도 이렇게 이틀 동안 상승이 나왔었죠. 하지만 여러분, 시스위기라는 회사는 매출도 거의 없고 영업이익도 거의 나오지 않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지난번 10월 1일 날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단 3주 만에 마이너스 50% 이상 손실을 본 거예요.
지금 한국 증시에서는 강한 섹터들이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홍준표 씨 관련주, 윤석열 씨 관련 이런 정치 테마주와 게임주와 비트코인, 원자재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들이 급등이 나와도 아까 시스윅처럼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익절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저렇게 빨리 움직이는 주식을 보면은 빨리빨리 수익을 챙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빨리 손실도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이 나왔지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밑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호가창이 휘황찬란하게 움직이는 막 급등주를 노리고 매도를 하다가는 큰 손실도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느릿느릿하게 움직여도 수익권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해보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프로그램 매도가 센 종목은 낙폭과대 매매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DPC를 보셨다시피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 매도가 80만 주 이상이 나왔습니다. 전일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했던 매수 물량의 절반 이상이 출하가 되었으며, 또한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대놓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하방 VI 매매라던가 혹은 하한가 따라잡기를 하시면은 100이면 100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는 현재 장에서 하지 않는 걸 정말 권장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식은 흥분하는 순간 물려버립니다. 자, 주식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기 직전이나 혹은 VI 구간을 보시면은 정말 흥분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 주식에 물리며 익절 구간이 줘도 못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물림에서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으며, 급등이 나온 종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로 급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